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우리 세무회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무회계는 목표는 이래요. 목표는 총 26번 하고 부가가치세는 6회, 소득세는 한 9회, 법인세는 11회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20점, 30점, 50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 원래는 상속증여세법도 출제가 안 된다고는 안 돼 있는데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하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세무회계 엔딩하고 세무회계 연습을 같이 보기로 하고, 요거는 전면 개정을 했어요. 전면 개정을. 그래서 여러분들 마지막에 요거 가지고 정리하기 좋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 원래 여러분 스텝 바이 스텝이에요. 스텝 바이 스텝. 옛날 노래가 있죠. 뉴키즈 언더 블럭이라고. 알아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씩 거쳐가는 게 가장 좋습니다. 원래 제일 좋은 세무회계 공부 방법은 기본서를 잘 보는 거예요. 기본서. 세법 개론. 거기에 다 있어요. 다. 그거를 항상 가지고 다니세요. 집에서 보시고 그걸로 복습을 많이 하시고, 그런 다음에 원래 객관식 할 때 계산 문제를 열심히 풀어야 돼요. 그 과정을 대부분 자체 생략을 하죠. 자체 생략을 해서 그걸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 그런 다음에 세무회계를 보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무회계 엔딩 책에 최근 객관식 문제를 다 넣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로 마지막에 약간 구조화시켜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요 문제들을 위주로 더 많이 풀 거예요. 그래서 엔딩에 있는 문제는 100% 전수로 다 풀 거고, 연습에 있는 문제는 다 풀진 않고요. 예전엔 제가 막 다 풀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스스로 연습하는 것들도 중요하다. 그래서 주요 문제들 위주, 최근 기출 문제들 위주로 이제 많이 풀 거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거나 뭐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게 엔딩을 써놨으니까 마지막에 그걸 가지고 정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가가치세법부터 한번 나가볼게요. 자, 부가가치세 과세거래부터 있어요. 자, 원래 이제 요약서 이렇게 있으면 절차 규정이나 뭐 사업자 등록부터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 세무회계 엔딩은 철저하게 세무회계 용으로 요약서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앞에 부분은 다 생략하고 과세거래부터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무회계하고 세법하기 좀 다른 게 뭐냐면, 과세 요건이 있다라면, 그죠? 납세 의무자가 있을 테고, 과세 대상이 있을 테고, 그리고 과세 표준이 있고, 세율이 있잖아요. 그러면 세무회계는 여기에 중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과세 대상과 항상 과세 표준에 다 중점이 있는 거고, 요걸 연습을 잘 하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건 계산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산 연습을 잘 하는데 회계학적 지식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 예, 시험 과목 이름이 뭐예요? 회계학 2부잖아요. 회계학 2부. 그래서 회계학적 지식이 많이 필요하다. 세무회계 우리가 하는 건.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주제로 볼 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재화의 공급이 무엇인지, 용역의 공급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들이 간혹 시험에 나옵니다. 그 내용은 이제 과표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국 서식 작성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식 작성도 유념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8페이지 보시면 과세 대상 잘 아시는 거죠.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그리고 재화의 수입이죠. 재화의 수입은 일반적으로는 세무회계 주제 잘 안 나와요. 1차 시험에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연습은 해보고. 자, 재화의 공급이 있죠. 그러면 재화가 무엇인지 공급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재화의 범위에서 첫 번째,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뭐 다 아시는 거고, 물건이 무엇인지,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무엇인지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요건 이제 어떻게 응용이 되냐? 재화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주식을 팔았다. 이게 대표적입니다. 폐업할 때 주식이 남아있다. 그럼 폐업 시 잔존재화로 과세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화에 해당하는 걸 꼭 보셔야 되고, 자, 권리 있죠, 권리. 세 번째,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물건 위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시험에 나올 만한 건 뭐 점포 임차권을 양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보시면 되고, 4번이 꽤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음이나 수표, 유가증권 등은 이 권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상품권을 팔았다. 아직 과세 대상 아니에요. 상품권을 샀다. 부가세가 안 붙어 있으니까 매입세 공제도 없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기억하는 거. 두 번째, 주식을 샀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부가세 없어요. 매입세 공제 받을 것도 없어요. 주식을 팔았다. 공급이 없어요. 재화가 없습니다. 다만 주식을 샀다라고 하면 거래 수수료가 있겠죠. 그 거래 수수료 매입세 공제는 일반적으로 안 된다고 보시면 돼. 세법학에선 되거나 안 되는 경우가 있어. 업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세무액에선 여러분이 업을 잘 봐야 돼. 우리가 하는 업이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그리고 제조업 이렇게 대부분이라고 보면 돼. 아니면 도소매. 이건 주식 파는 일이 행위가 자신의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매출 매입을 잘 대응해서 잘 보시고. 자, 재화의 공급의 범위 나와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공급이라는 것은 재화의 공급은 자,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계약상,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이전 행위, 양도 또는 인도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입니다. 그래서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자, 구체적으로 거기 이제 계약이 법에 나와 있는 거죠. 자,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것에선 제일 중요한 게 뭐 현금 외상 블라블라블라 나와 있는데 실제 과세 표준을 우리가 계산하는 게 세무액의 목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은 이쪽에서는 우리 매매 계약 중에서 특정한 매매 계약, 장기 할부, 중간 지급 조건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고 뒤에서 한번 정리할 일이 있습니다. 자, 동그라미 2번이 시험에 꽤 잘 나오는 건데 자, 자기가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자, 그렇다면 재화를 공급하는 게 되죠. 자, 가공계약이라고 되어 있지만 재화를 공급하는 거다. 그럼 시험 문제는 공급 시기가 중요하다. 이건 공급 시기. 자, 재화를 공급하는 것이라면 인도하는 때가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하는 때. 그런데 가공계약이 자신이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어요. 그걸 우리가 임가공이라고 얘기합니다. 세무액의 문제를 풀 때는 그런 이런 문제들이 중요해. 어떤 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표현 자체가 여러분이 법조문에 있는 것과 조금은 다르게 표현되기도 한다. 그걸 잘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제품을 파는 건지 상품을 파는 건지 유형자산을 파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자, 어찌됐든 간에 가공계약인데 임가공이다. 그러면 용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세무액의 문제에서 임가공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것은 용역이다. 항상 마음속에 두고 계세요. 자, 임가공이라면 용역이기 때문에 이때 공급 시기는 언제가 되느냐? 우리 완성 기준이에요. 완성 기준. 그래서 완성 기준이다. 완료된 때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6월 말 현재 완료되어 있다. 근데 인도는 7월 달에 했다. 1기 과세 표준에 포함되느냐, 2기 과세 표준에 포함되느냐가 핵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화 쪽으로 가면 2기 과표에 포함되는 거고 용역 쪽이라면 1기 과표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이게 재화인지 아니면 용역인지 구분을 잘 하시라. 자, 세 번째 교환 계약입니다. 교환. 자, 뒤에서 계속 볼 거예요. 자, 우리 부가가치세법에서 교환 계약. 자, 요거는 과표가 중요한 거예요. 과표. 세무얘기해서. 자, 교환 계약이라면 자기가 공급한 것이 있을 거고 교환 받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자, 계약입니다. 계약. 자, 세무액의 부가세에서 가장 여러분이 잘 틀린 게 뭐냐면 시가가 뭐냐 이거 시가. 자, 계약할 때 시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교환. 이때 시가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법을 쫓아가는 건데 부가가치세법의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 뭐로 가는 거야? 우리 법인세, 소득세 이쪽으로 가요. 그러면 자료가 뭐가 나와 있겠어? 감정가액 같은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감정가액에 여러분들 방점을 찍으면 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시가가 나오면 뒤에서 또 공부하겠지만 틀리는 건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가가 나오면 이게 재고냐 아니면 유형자산이냐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시가가 나오면 재고냐 유형자산이냐. 자, 지금 잘 보세요. 자, 재고도 원래 시가, 유형자산도 시가인데 유형자산은 뭐가 있어? 특칙 있죠. 특칙. 유형자산의 특칙은 무슨 가격이 있어요? 간주시가가 있죠. 자, 이 케이스에서 간주시가를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쓰는 거야. 간주시가를 쓸 수 있는 곳과 쓸 수 없는 곳을 잘 구별하셔야 돼. 왜 간주시가 못 씁니까? 계약이야, 계약. 결국 매매가 있다는 거야, 매매. 매매에선 간주시가 쓰지 않습니다. 이해하셨죠? 매매에선 간주시가 쓰지 않는다. 자료가 여러 개가 나오잖아. 더미가 되게 많단 말이야. 취득가액, 현재 장부가액, 그렇죠? 언제 취득했는지, 그리고 현재 시가 그 중에서 고르는 겁니다. 부가세 문제 매출 쪽은 다 그게 함정이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 간주시가에서만 쓰는 거니까 교환계약에선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시가가 뭐다 이렇게 공부하면 맨날 틀리는 거야. 맨날. 야,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끝이야, 끝. 맨날 틀리는 거야. 문제 가서는 뭐 어떻게 하는 거야? 뭐 자료가 많이 나와. 씨발 어떻게 하라고. 이게 아니라는 거야. 이해하셨죠? 공부를 좀 정교하게 하시라. 쌤에게는. 자, 네 번째 나와 있는 게 경매, 수용, 현물 출자. 그 밖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입니다. 경매나 수용도 원래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만 공급을 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경매 대표적인 게 민사집행법 등에 의한 경매, 교환은 도정법, 수용은 도정법 등에 따른 게 있죠. 뒤에서 한번 다시 보게 됩니다. 자, 5번은 안 봐도 되는 거고, 그래서 오른쪽에 가공계약부터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거기 공급 시기가 가장 중요한 거고, 메모리펜 치시면 되고, 그래서 재화는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그리고 용역은 가공이 완료될 때, 완성 기준이다. 자, 교환계약에서는 때로는 현금 정산이 일어납니다. 현금 정산. 자, 현금 정산이 일어나도 신경 쓰지 마세요. 부가세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만 잘 찾으시면 된다. 이때 시가는 간주시가를 쓰지 않습니다. 우리가 뒤에서 그 시가를 무엇을 써야 되는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할 겁니다. 자, 현물출자예요. 현물출자는 건 사업자가 어디에다가 자신의 재산을 넘기는 거죠. 재화를 넘기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뭘 받아요? 주식을 받는 거예요. 주식 자체는 부가세 과세 대상 거래가 아닙니다. 사업자였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을 넘겼다라고 하면 그것이 공급이 되는 거죠. 하지만 포괄적 현물 출자, 법인 전환 이럴 땐 재화의 공급이 없는 거죠. 물론 대리납부 규정도 있고 요거는 세무에게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포괄 양수도 하면 아예 그냥 거래가 없으니까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것 하나하나 갑니다. 자, 우리 법조문 순서에 따라서 썼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례 1번이 동그라미 1번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우선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매매 계약에 따라 재화를 공급하더라도 자, 사업자가 위탁 가공을 위하여 원자재를 국외 수탁 가공업자에게 대가 없이 반출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그럼 이 얘기가 뭡니까? 자, A라는 사업자가 있습니다. A라는 사업자가 있다. 자, 이 A 사업자가 뭐 베트남 같은 데가 있어요. 베트남. 같은데 무한으로 반출하는 거죠. 무한으로. 그런 다음에 베트남에서 완성된 나의 물건을 원부자재를 무한으로 반출한 다음에 나의 물건을 제3자에게 현지에서 인도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요 인도는 외국 인도 수출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과세 거래가 아니라는 거죠. 얘는 과세 거래가 아니다. 자, 요 사례가 거기 사례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A는 원재료 시가 2천만 원짜리래요. 요게 2천만 원짜리. 그리고 베트남 협력업체에 무상으로 반출하고 현지 업체에 가공임을 지급하고 이렇게 돼 있죠. 가공임을 지급했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내 물건이라는 거야, 여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가공임을 지급하고 인건비만 주고 용역 수수료만 얘한테 해주고 내 물건이란 뜻이에요. 가공한 완제품 있죠? 시가 5천만 원짜리를 인도했습니다. 수출. 그러면 얘 계약 주체는 여기에 있는 제3자가 있는 거죠. 제3자와 A는 계약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영세율이 적용되는 건 얼마짜리가 영세율 적용되는 거야? 5천만 원짜리. 가공이 엎어서 자기 마진 얹은 이 5천만 원이 영세율 적용이다. 자, 그래서 쭉 읽어보면 이 경우 A가 원재료를 베트남에 이전한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완제품은 수출한 것으로서 공급가액 5천만 원 영세율을 적용한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원재료로 원료를 대가 없이 국외 수탁 가공업자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재화의 공급으로 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걸 지금 영세율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사례 2와 1을 비교해보면 명확해집니다. 사례 2를 보겠습니다. 국내 제조업체 B는 원재료 2천만 원을 베트남 업체에게 무상으로 반출하고 현지 업체가 가공한 완제품을 국내 업체와 계약을 맺고 현지에서 인도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뭡니까? 국내 업체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국내 업체와 계약을 맺었다. 저 제3자가 외국의 카운터파트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 경우 자부터 보겠습니다. 그럼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면 이건 케이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B업체는 똑같이 베트남에 무한으로 넘긴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한으로 넘겼고 그 시가는 얼마라는 거예요? 2천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대가를 얘한테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완제품을 제3자인데 이 제3자는 국내 업체라는 거예요. 국내 업체.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업체한테 넘긴 게 대략 5천만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 거래를 어떻게 쪼개는 거야? 요거는 봐주는 거죠? 왜? 관련 매입세 공제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랑 계약을 맺었는데 요 무한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해 준다. 나머지 3천에 대해서는 요거는 소위 말하는 비과세 거래가 되는 거죠. 비과세 거래가 된다. 그래서 거기 가보시면 2천만 원은 영세율이 되는 거고 3천만 원은 비과세 거래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거래와 이 거래를 잘 구분하시라. 그래서 사례 1과 사례 2를 잘 구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동그라미 2를 가서 재화의 공급을 보지 않는 것. 자, 이번엔 잘 아시는 거예요. 국세 징수법에 따른 공매. 그래서 원래 경매 과세 대상 거래죠. 하지만 공매 이런 것들은 과세 대상이 된다.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담보권 실행 강제 경매 등은 뭐 하지 않는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자, 비슷한 것이 7번에 가보면 물납이 있습니다. 물납. 그래서 7번에 상속세 물납을 한 경우에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그 구체적 이유는 기본 강의나 세법학에서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걸 지금 여기 와서 우리 다 설명하고 이러기는 좀 어려움이 있죠. 상속세 물납 여기서는 이제 비교 정리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잘 보시면 돼요. 7번에 기억하셔야 되는 건 상속세 물납할 때 양도소득세는 내는 거예요. 하지만 부가가치세만 내지 않는다. 왜냐하면 담세자가 국가 그 자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낼 필요가 없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5번이죠. 양도담보를 설정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소유권이 이전되지만 실질적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더라. 다만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실제로 재화가 인도된다면 그때 공급이 되겠더라. 자, 6번 포괄 양수도 아까 배웠었던 거죠. 자, 그 다음에 7번 신탁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도 지금 공급으로 보지 않더라. 이건 수탁자 명의로 매매하는 게 아니라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넘기고 수탁자에게 다시 반환받고 이런 것들을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용역의 공급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용역의 공급이라는 것은 인적 용역, 물적 용역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용역이란 재화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영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제 건설업이나 음식점업, 부동산
부동산 임대업이 이에 속한다. 다만 건설업과 부동산업 중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도 있더라. 그래서 부동산 매매 또는 그 중개를 사업 목적으로 나타내거나 1 과세 기간 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사업이더라. 이것이 재화라는 게 이제 중요하더라. 자, 우리 시험에서는요, 부동산 매매업과 임대업 구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시고, 단편 나와 있죠. 부동산업이나 임대업 중 다음의 사업은 용역의 공급으로 해당하지 않아 비과세로 본다.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이런 것들을 임대한다. 그렇다면 비과세예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듯이 이게 만약에 태양광판 거기서 막 하면 이런 건 전답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과세하는 거고 부동산 임대가 되는 거고 요것만 비과세로 본다. 자, 동그라미 2번. 지상권이나 지역권을 설정하고 대가를 받았다. 자, 원칙적으로 과세예요. 하지만 공익사업 관련해서 지상권 설정하거나 지역권 설정했다라고 하면 과세로 보지 않습니다. 사업성이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서 이것은 기타 소득으로 열거되어 있는 조항 중에 하나죠. 그래서 소득세법에선 기타 소득이더라. 자, 그럼 부가가치세법에선 요 관련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내가 지상권을 설정했어. 지상권. 근데 예를 들어서 공익사업용이야. 공익사업을 위한 지상권. 그죠? 실제 사건을 보면 좀 더 잘 이해가 되는데 내가 설정하고 예를 들어서 2억 4천을 받았어. 그죠? 지금은 비과세 분명하죠. 공익사업과 관련된 거. 근데 당시에 이게 언제까지 지상권 설정 기간이 있었냐면 이 지하철이 사용되는 때까지. 무한이란 뜻이죠. 그렇죠? 무한. 그럼 만약에 과세된다라고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만약에 이게 좀 응용돼서 과세가 이게 공익사업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과세가 되는 거고 그때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공급 시기야. 공급 시기. 한 방에 받았잖아요. 한 방에. 그렇죠? 그러면 이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안분해서 월할 계산해서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한 방에 다 들어갈 수도 있어. 이거 안분이 안 되는 거야. 왜? 무한이니까. 무한이라면 그 기간이 무한이라면 한 방에 다 잡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간이 10년 설정돼 있으면 월할 계산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상권 임대도 기본적으로 원칙은 뭐다? 부동산 임대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 다만 지금 이 사례는 마땅하지 않은 게 공익사업용은 아예 과세하지 않더라.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아직까지 안 나왔지만 지상권 설정 대가 공익사업 아닌 경우에서 우리 안분 계산이 필요한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더라라는 걸 잘 기억하세요. 이해하시겠죠? 그건 계약 기간에 따라 나아지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용역 공급의 범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따른 용역 공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물을 제공하거나 시설물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용역인지 아닌지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세무에게선 무상으로 제공됐을 때 과세할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 각종 권리를 대여하는 것은 용역이 되고 권리를 매매하는 것은 재화가 된다라는 것도 구분 잘 하시고. 자, 양가로 2번에 있는 얘기는 이제 특정 업의 경우 아예 용역의 공급으로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건설업 대표적이다. 근데 건설업이라고 해서 무조건 용역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자기가 주요 자재 전혀 부담하지 않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자를 단순히 가공만 해준다. 용역이더라. 그 다음에 노하우라고 하는 거죠. 어떤 산업상 정보 등을 제공해 준 거다. 자, 다음 페이지 그래서 재화 또는 시설물 권리의 양도 대여에 대한 비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물의 대여는 기본적으로 용역의 공급이더라. 부동산 임대의 대표적인 용역의 공급입니다. 하지만 공익사업 관련 지역권, 지상권 설정 대여는 비과세더라. 비과세. 자, 권리에 대여 있죠. 특허권, 각종 산업재산권의 대여는 용역의 공급이더라. 근데 이 골프회원권을 포함하여 상표권을 양도했다라고 하면 재화의 공급이더라. 골프회원권은 보증금 반환 형식이라면 과세 대상이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자, 그다음 관련 서식 있죠?
관련 서식은 여러분들 오늘 나눠준 유인물 있잖아요. 그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 나올 때 이제 서식 제시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번호를 주고 그 번호를 쓰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잘 기억을 하시고, 자, 일단 과세 표준 및 매출 세액이 나와 있고, 1번 번호로 불러볼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세금 계산서 발급분이 있는 거죠. 시험 문제에서는 세금 계산서 등은 적법하게 발급되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적법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가지고 잘 넣으셔야 된다. 그 다음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이건 이제 매입자가 실제 발행시킨 거죠. 그 다음에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분, 기타 영수증 발행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4번에 들어가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시는 게 중요하더라. 4번에 이제 들어가는 게 간주 공급, 대표적인 경우죠. 하지만 직매장 반출이라면 총괄 납부 사업자가 아닌 자라면 과세가 될 거고, 그것은 적법하게 발행했다라고 하면 세금 계산서 발급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매장 반출은 세금 계산서 발급분, 총괄 납부 사업자 등이 아닌 경우에만, 그 다음 나머지는 다 기타에 들어가더라. 나머지 간주 매출. 영세율은 대부분이 6번에 들어가는 거죠. 기타에. 5번에 들어가는 경우는 내국 신용장 공급이 있겠죠. 내국 신용장을 발급받아 공급한 거. 그래서 국내 거래라면 5번에 들어가는 거고, 국내 거래인데 수출에 포함시켜주는 거라면, 그리고 6번은 순수한 수출을 얘기하는 거고. 예정신고 누락분, 예전 시험 문제 많이 나왔는데 요즘 별로 나오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확정신고 기간인데 예정신고 때 누락된 부분이 있다면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다만 여기다 넣으면 가산세가 있더라. 그 정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대손세액 가감 8번은 금액 난에는 적지 않고 세액 난에만 적습니다. 그래서 대손세액이 확정되면 매출세액에서 마이너스 표시해 주시면 되고, 이걸 다시 회수했다라면 플러스 표시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하시고, 매입 쪽이 어렵고 매출 쪽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럼 핵심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자, 납세 의무자와 과세 거래. 자, 첫 번째 개인 사업자인 갑은 2020년 1기 부가세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오. 그래서 시험 문제에 가서 뭐 형광펜을 가져가시든 뭐 하든 좋은데, 나는 시험장에서 저는 실제 시험 볼 때 형광펜 가져갔어요. 형광펜. 나쁘지 않더라고요. 1차 시험은 형광펜만 가지고 했어요. 컴퓨터 쌍페이라. 쓱쓱 하고 눈 뜨고 하고. 미안해. 대충 답 나오거든. 대충 쓱쓱쓱 하면. 자, 2차에서도 형광펜 쓰는 건 난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누락하지 않고. 그래서 제일 먼저 형광펜 부가세 어디다 찍습니다. 몇 기냐, 몇 기냐, 몇 기냐. 자, 2020년 1기입니다. 자, 일반적인 문구죠.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부가세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 표준 1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갑이죠, 갑? 임차인 을에게 부동산을 임대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은 항상 우리 부가세 뺄래야 뺄 수 없는 거야. 부동산은 무조건 나오는 거야. 임대인지 매각인지 정확하게 구분하시고 항상 임대합니다. 임대. 매월 말 300만 원의 임대료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뭐 특정한 기간이, 이게 1차 시험 문제거든. 그냥 그 약간 실제 시험장에서 정확하지 않은 문구들도 있어. 나는 그래서 기출문제 문구를 변형을 안 해. 그냥 원래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그래서 매월 말 300만 원이고 6개월이겠지. 그러니까 계속 임대가 된 거니까. 모든 임대 기간 여기 나와 있고, 모든 임대 기간은 1,800만 원이 첫 번째 여기에 되겠죠. 공급가액이.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죠. 임대를 못 받았다. 임대를 못 받았다. 상관없습니다. 소득세건 법인세건 부가세건 다 동일하게 상관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선 계속적 공급의 경우 받기로 한 때입니다. 때문에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상관없습니다. 법인세나 소득세에서는요,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는 약정일 기준이죠. 약정일 기준. 그거 역시 똑같은 거야. 받기로 한 때.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상관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계속적 용역의 공급은 선발급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받기로 한 때보다 먼저 발급했다. 선발급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 용역에서 시험 문제 안 나온 건 선발급이 안 나온 거야. 근데 실무에서는 선발급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어쨌든 받기로 한 때고 받았는지 못 받는지 상관없어요. 선발급 상관없다. 선발급 해도 인정한다.
쫓아오시겠죠? 자, 극단적인 경우는요, 매월 말 받기로 하는데 한 방에 다 끊어도 상관없어. 부동산은. 한 방에 다 끊어도 상관없는 거야. 심지어. 이해하시겠죠? 자, 어쨌든 첫 번째 해결됐고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물납했다는 얘기죠. 물납. 자, 물납은 아예 과세 대상이 아닌 거죠. 자, 물납은 비부동산 과세 대상 아니더라. 자, 세 번째, 지하철 공사와 관련하여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1억 2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구분지상권 설정하고 공익사업 관련된 거기 때문에 관련된 것은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그래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 네 번째, 임야를 임대했습니다. 임야. 자, 임야를 임대한 것은 비과세 거래입니다. 그래서 또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신탁회사에 위탁한 C부동산을 매각했습니다. 자, 갑이 위탁자라는 얘기죠. 그리고 담보를 목적으로 한 신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보 신탁이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재화의 공급자를 누구로 보는 거예요? 우리 부가치세법은 위탁자로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위탁자이기 때문에 매각 1억 원입니다. 1억 원 이해하시겠죠? 물론 요 문제가 요거는 제가 변형해서 만든 건데,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나눠져 있었다면 건물분만 하면 되는 거죠. 건물분만. 그래서 토지는 면세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동산에서는 항상 면세와 과세 구분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하더라. 자, 첫 번째 문제 우리 끝났어요. 그래서 1억 1,800이 되겠네요. 6번을 아직 안 했네. 6번 지문이 여기 있네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이고, 수용당한 거죠. 수용당해서 내가 받았어도 공익사업에 관한 법률이라면 상관이 없는 거죠. 철거 조건이든 철거 조건이 아니든 상관없이 과세 대상으로 현재 보지 않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과세되는 것이 없더라. 자, 이제 일반적인 과세 표준 가기 전에 연습 문제 1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모에게 연습 문제 1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A 점포를 임차하여 과세 사업을 하던 중 나왔죠. 점포의 임차권이에요. 점포 임차권. 이것도 권리입니다. 권리. 그래서 1억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그러면 1억 원이 공급가액에 포함되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문제가 2020년 1기 과세 표준을 계산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상품권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상품권은 재화가 아닙니다. 나중에 이 상품권이 재화로 교환될 때, 인도될 때 그 가액을 가지고 가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상품권을 400만 원 받고 고객에게 시가 500만 원짜리를 교환해 줬어요. 그때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시가 500만 원입니까? 아니면 400만 원입니까? 400만 원, 현금 받은 거. 특수관계인이 아니라면 소비세는 고객이 소비한 돈, 그게 담세력입니다. 400만 원이 될 겁니다. 자,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넣고 AS를 제공한 거예요. 여러분, 부가가치세는 이게 앞쪽이 뒤에랑 다 연결이 돼서 뒤에 있는 거 그때 가서 하겠지만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AS 무료 제공합니다. 그럼 4호S 무료 제공하는 건 부수 공급에 속하는 거죠. 거래 관행상 혹은 대가관계 계약상 부수 공급에 속하기 때문에 주된 재화를 공급했을 때 공급은 다 일어난 거고, 이후에 주는 것은 특별한 공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얼마든 간에 이것은 공급이 없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된 재화의 공급에 모두 포함되어 일시 과세된 것이기 때문에 무료 제공했다. 무조건 여러분 사업상 증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번째, 물납한 거죠. 자, 조세를 물납하는 거 역시 아까 봤듯이 우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게 실무에는 뭐 도돌이 관행 이렇게 얘기하는데, 갑과 동일한 원재료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당해 과세 기간 중 5천만 원 상당의 재고자산을 갑에게 공급하고 나중에 반환받기로 약정하였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은 일단 일어난 거예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화의 시가만큼 소유권 이전이 일어났다. 그래서 5천만 원이 공급가액이 됩니다.
다섯 번째 5천만 원 공급가액. 나중에 받는 건 매입세 공제 받게 되는 거 그쪽도 공급으로 잡게 되고 그때 시가로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교환 거래이기 때문에 자신이 공급한 재화의 시가가 되더라. 자, 여섯 번째. 자, 선주, 화주, 조출료, 채선료. 이거는 이름에 여러분 몰입하면 하나도 안 되는 거야. 자, 본질은 누가 공급했느냐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선주가 있고 화주가 있단 말이에요. 옆에 그림처럼 그려드릴게요. 화주. 화주라는 말은 뭐예요? 물건의 주인이란 말이고 이 물건을 운송해 주는 사람을 선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선주와 화주의 관계에서 누가 용역을 제공하는 겁니까? 얘가 공급하는 자가 됩니다. 화주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공급받는 자가 때로는 돈을 오히려 받기도 하죠. 그렇죠? 때로는 일정 부분 잘했다고 받기도 하잖아요.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 화주가 받는 것은 공급받는 자가 돈을 받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건 우리가 배운 부가세법 용어로 바꾸면 뭐에 해당됩니까? 뭐에 해당됩니까? 장려금이지. 매출 애누리가 되면 좆되는 거야. 마이너스 쳐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야? 장려금이에요. 장려금. 이해하시겠죠?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공급은 여기에 일어난다고. 공급은.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선주가 받는 대가 반대급부만 공급가액에 포함하는 겁니다. 화주가 선주로부터 받는 것은 장려금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과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자, 선주와 하역회사가 있죠. 하역회사. 자, 누가 공급을 하는 겁니까? 하역회사가 배 주인에게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하역회사가 선주에게 공급을 하는 거예요. 하역회사가 공급받는 자가 되고 여기가 공급하는 자가 된다. 그 이름은 중요하잖아요. 뭐 조출료, 채선료라는 이름은 결국 그들의 거래 관행이고 야 짐을 좀 빨리 실어줬다. 하역을 좀 빨리 해줬다. 혹은 배가 빨리 떠났다. 그래서 배가 이제 항만에 머무는 시간이 있으면 얘네들이 페널티가 크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서로의 거래 관행일 뿐입니다. 그래서 누가 공급하는 자가 되는 거고 누가 공급받는 자가 되는 건지만 잘 기억하시면 된다. 그래서 공급받는 자가 받는 대가는요. 그건 장려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공급가액 등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가 화주고요. 선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물건 주인이 선주로부터 돈을 왜 받아요? 뭐 장려금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기 선적했다는 이유고 이건 과세 거래 자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만약에 나오면 이게 뭐다? 장려금이다. 다 외우고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고 그냥 다 외우더래요. 장려금, 장려금. 자, 일곱 번째. 도정법이죠. 도정법에 따라서 수용됐어요. 철거 여부 상관없이 과세 대상 아닙니다. 여덟 번째. 자, 우리가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 자, 차량을 매각했다. 이해하시겠죠? 매입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은 무조건 과세합니다. 그런데 내가 사업에 쓰던 걸 매각했을 때만 과세하는 겁니다. 가사용으로 쓰던 걸 매각했을 땐 부가세 과세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가정용으로 가사용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공가액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실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부가세 내기 싫으면 사업소득 장부에서 빼버려. 그런 다음에 팔아 그냥.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빼는 거야. 감가상각 다 된 거 그냥 빼버려. 그런 다음에 그냥 끝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시 우리 엔딩 가서 일반적인 과세 표준부터 가보겠습니다. 빠르진 않죠, 여러분들? 이 정도는 쫓아오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자, 과세 표준은 이제 첫 번째가 실질적인 과세 표준이에요. 실질적인 공급. 저 뒤로 가서 공급가액 조정이 있는 거고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이 있어요. 간주 공급에 대한 과세 표준 저 뒤쪽 간주 공급 가서 따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 과세 표준 지금 매핑을 여러분 너무 못하는데 몇 년 가르쳐 보니까 매핑이 안 되는 거야. 매핑. 무슨 얘기냐면 주소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야. 시험장 가서 이게 매각인데 혼자서 간주 공급 과세 표준 열심히 계산합니다. 열심히 시간 버리고 그죠? 돈은 버리냐 시간 버리고 뭐 다 버리는 거야. 그리고 틀리는 거죠. 기껏 간주 공급 열심히 계산해서 맞췄지만
이해하시겠죠? 지금 내가 푸는 지문이 매각 거래인지 실질 공급인지 간주 공급에 해당되는지를 구분하셔야 되는 거야. 흥분하면 안 돼. 뭐 숫자 나오면 뭐 그냥 보면 그냥 막 때려 넣고 싶잖아. 막 취득원가 나왔어. 나 계산할 줄 알아. 그게 아니라는 거야. 되게 많아 그런 게. 이해하시겠죠? 일단 실질 공급은 매각이다. 이해하시겠죠? 용역은 임대 이런 게 많이 나오는 거고 용역의 제공.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면 그냥 공급가액이 합계액으로 한다라는 거. 동그라미 2번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모두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않는다. 자, 금전으로 받는 거면 자,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그 대가죠. 근데 반대급부의 성격이 있어야 되는 거고 외화로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화로 받는 경우를 오해하면 안 돼요. 자, 외화로 받은 게 수출이다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수출도 원화로 받을 수 있고 국내 거래도 외화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단지 그 대가가 외화일 뿐이야. 그 대가가. 이해하셨죠? 그래서 국내 거래도 외화로 받을 수 있고 수출도 외화로 받을 수 있고 이해하셨죠? 케바케다. 그러면 공급 시기가 있을까? 공급 시기. 수출 거래라면 이것이 뭐가 됩니까? 선적일이 됩니다. 수출이라면. 근데 국내 거래라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인도일이 되는 거죠. 선적일이 될 수도 있고 인도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내국 신용장에 의한 수출이다 라고 하면 그건 국내 거래이기 때문에 인도일이 되는 거예요. 쫓아오시겠죠? 그래서 먼저 공급 시기가 이게 국내 거래냐 국외 거래냐 잘 보시고 쫓아오시겠죠? 자, 공급 시기 전에 외화로 돈을 받는다고 외화 통장으로 달러로 받아서 이걸 원화 통장으로 바꿔 끼는 걸 우리가 환가라고 하는 거죠. 환가. 그래서 공급 시기 전에 환가가 됐다면 환가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화로 돈은 받았는데 환가하지 않은 상태가 있겠죠? 돈을 받긴 받았지만 환가되지 않은 상태. 아니면 아예 안 받은 상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둘 다 공급 시기 환율이다. 그래서 환가 안 했거나 아니면 수령. 두 가지 경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가를 안 한 거야. 이건 외화 통장에 외화로 꽂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받았어도 달러로 받았어도 환가 안 했으면 공급 시기 환율. 수령을 안 했어. 아예 외화 자체를 안 받았어. 채권 상태야. 그래도 공급 시기 환율. 그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리 달러로 받아서 환차익이 발생하든 말든 그건 부가세 과세 대상은 아니에요. 교재. 그래서 동그라미 1과 2로 나눠 있는 거죠. 그래서 공급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국내 거래냐 아니면 수출이냐. 수출했어도 다 원화로 받았으면 이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럼 그냥 무조건 뭐야? 원화 받은 금액이 환가 자체가 없는 거고. 넘기세요. 자,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있죠. 금전 외 대가. 그래서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로 간다. 자, 그래서 거기 과표가 뭔지는 알고 이제 별표 칩니다. 이때 시가는 다음에 가격을 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 2, 3에 있는데 1, 2, 3에서 중요한 건 1번은 그냥 판매 가격이야. 이건 그냥 시가로 주면 끝이야. 동그라미 2도 시가로 그냥 말을 주면 끝이야. 근데 문제는 시가를 말로 주지 않고 표 따위로 주는 경우가 있고 그때는 감정가액을 우선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없다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가액이 있다. 그래서 감정가액에다 메모리펜 찌시면 되고 만약에 두 군데 이상이면 평균가격으로 갑니다. 두 군데 이상이면. 자, 그럼 다시 박스 위로 가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시가가 어느 거래에서 적용되느냐가 중요한 거고 자, 아래 제시된 시가는 부당 행위 계산에도 적용된다.
그래서 페이지 49페이지 레퍼하시고 아래 제시된 시가는 부당행위 계산에도 적용된다. 다만 감가상각 대상 자산의 자 밑줄 그어요. 공급의제. 그러면 뒤에 가면 시가의 특징 그걸 간주시가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감가율 같은 거 반영하는 거. 그래서 감가율 반영하는 건 언제 반영하는 거예요? 감가율 반영하는 것은 공급의제 이해하시겠죠? 공급의제 때.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가서 법조문을 보면 29조 사망사항에 연결돼서 시가로 되어 있어요. 사망사항에 이해하시겠죠? 그때 말하는 시가. 간주시가 잘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부당행위 계산에서도 요 밑에 있는 게 적용되고 공급의제가 적용되는 경우 시가에 관한 특칙을 두고 있다.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여러분 공급 의제가 뭔지 간주 공급이 뭔지를 아니까 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려요. 왜냐면 가서 많이 틀려. 제일 많이 틀린 게 이거야. 자기가 지금 뭐 그냥 취득 원가 주고 하면 흥분하는 거야. 그 자체로 흥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구나 이거. 근데 명확하게 매매야. 매매를 하는데 혼자서 막 지금 뻘짓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공급 의제 그거랑 비교하시라. 자, 밑에 외상 판매나 할부 판매는 원금과 이자가 있더라도 우리 부가가치세법은 모두 포함하는 거죠. 이자를 따로 발라내지 않습니다. 장기 할부 판매 역시 마찬가지더라. 자, 네 번째. 대금 지급 조건에 따라서 공급 시기가 바뀌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부분만 공급가액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받기로 한 금액 안에 이자 부분이 별도로 있더라도 무조건 포함합니다. 그래서 이자 부분도 포함하더라. 뒤에 가서 장기 할부 판매, 완성도 기준, 중간 지급 조건부가 뭔지는 좀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위탁 가공 무역 방식의 수출. 자, 아까 요게 뭐예요? 위탁 가공이라는 건 베트남에게 현지한테 위탁 가공 시켰다가 물건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쵸? 위탁 가공 무역 수출. 완성된 제품에 가공을 한다. 자, 아까 요 표현할 때, 이게 외국인도 수출이 아니고, 미안해. 저 위탁 가공 수출, 위탁 가공 수출. 외국인도 내가 여기서 사서 판매하는 거. 자, 선불 용역이 있죠, 선불. 자, 선불 용역은 거기 보시는 것처럼 안분 계산하더라. 이 안분 계산은 되는 업종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지금 부동산 임대와는 요거 다른 규정이에요. 부동산 임대는 별도의 규정이 있어요. 그거는 옆에 써요. 60페이지에 가보시면 부동산 임대 쪽은 다른 규정이 있더라. 근데 계산 방식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페이지 60페이지 써놓으시고 자, 이제 공급가액의 조정이 있습니다. 자, 공급가액을 조정하는 건 애누리나 반품 등이 있는 거고 자, 세법화에서는 중요하지만 세무회계에서는 요 내용은 그냥 단순히 제시된 거 가지고만 하시면 돼요. 자, 동그라미 1번이 애누리죠, 애누리. 자, 애누리는 세무회계에서 중요한 게 1기에 공급이 일어났다가 2기에 애누리가 있으면 2기에 마이너스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고 2기에 마이너스 친다. 서식했을 때도 1번에서 마이너스 치신다고 보시면 돼. 서식에 쓸 때도 여기 서식 있잖아요. 보시면 1번이 세금계산서 발급분이잖아요. 거기서 마이너스 그대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환입된 재화의 가액이라는 건 반품이죠. 반품돼도 마이너스 치는 거고 반품된 시점에 마이너스 친다. 그래서 수정신고하기 싫으니까 이 세금계산서 발급시를 다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된다. 자, 세 번째.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됐습니다. 변상금 쪽으로 만약에 보험금을 받거나 변상금으로 받았더라도 공급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소유권 이전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것처럼 도달 전에 파손된 경우 변상금 받아도 아니에요. 자, 네 번째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이해하시겠죠? 자, 요 경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포함되고 관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공부를 더 하시면 알 거고 요 직접 관련되었는지 여부는 세무회계 문제는 줍니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생각하시면 된다. 자, 연체이자를 별도로 받았다 라고 했을 때 대가 지급 지연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연체이자를 별도로 받더라도 공급가액에 넣으실 필요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중요한 건 소득세와의 비교인데 자, 사업자가 대가 지급
지연 지급을 이유로 대가를 수령했다. 이건 사업소득에 포함을 하는 거죠. 그게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됐다라면 이자소득이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사업소득이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에선 지연배상금 성격으로 보기 때문에 요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연체이자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자, 매출 할인, 대금 지급을 조기 결제했다는 이유로 매출 할인해줬다라고 하면 그것도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배워봐야 시험장 가서는 또 틀리죠. 자, 시험 가서 틀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여러분 국어를 못해서 국어. 문제 부가세 물음 1번 첫 봤다가 요놈이 같이 나오는데 항상 뭡니까? 문제 지문을 잘 보셔야지. 내가 손익계산서에 혹은 과세표준 신고에 어떻게 했는지에서 출발해서 얘들이 제대로 가는 길을 찾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를 들어서 매출 애눌이 100만 원 있었는데 1000만 원 팔았는데 900만 원만 처음부터 포함했어요. 조정할 게 없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근데 매출 애누리를 이해하시겠지? 판매 관리비로 처리했고 뭐 조정하지 않았다. 그 부가세 과표에서 조정하지 않았다. 그러면 빼주시면 되고 그거에 맞게끔 잘 처리하시라. 자, 과세 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금액. 그래서 공제하지 않는다는 건 빼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급가액을 조정하지 않는다. 장려금 또는 뭐 하자 보증금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대손금이 대표적인 것이더라. 자, 이제 오른쪽 가서 재화의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이 있는 거죠. 자, 재화 수입에 대한 과세 표준은 일반적인 재화 수입은 그냥 CIF 가격에서 시작을 해서 관세, 과세 가격에서 시작해서 관세와 모든 세금을 다 더한 것들이더라. 이거 누가 끊어주는 거예요? 세관장이 끊어주면 됩니다. 자,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서 보세구역 이외 장소로 빼내가더라. 반출해더라 라고 하면 공급가액에서 수입재화의 과표를 뺍니다. 왜 수입재화의 과세표준을 빼요? 이건 세관장이 별도로 끊어주기 때문이죠. 아주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그 예외 잠깐만 설명드립니다. 이게 내가 수입을 했는데 보세구역 안에서 저쪽 애한테 넘겨. 이해하시겠어요? 뭐로 넘기냐면 BL 선화증권을 가지고 넘겨. 그게 거기에 있는 건데 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전에 선화증권을 양도시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해하셨죠? 이게 여러분들 국내 거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국내 거래가 아닌 거예요. 요거 선화증권으로 그냥 넘긴 건 너무 신경 안 써도 돼. 그래서 옛날에 예규가 있어가지고 국외 거래는 또 이것도 해줬는데 막 이런 거 없어. 그냥 편하게 보시면 되고 참고 그림 있죠? 그림. 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사업자가 그 보세구역 안에서 그냥 사업자에 공급하는 건 국내 공급이에요.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다 파는 것도 다 국내 공급이에요. 근데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 A에게 지금 넘기는 그림이 있잖아요. 그것만 재화의 수입이 되고 수입신고 수리일이 공급 시기예요. 그러면 요거는 매출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세무회계에서는 다 매입 쪽에서 나오는 거. 매입 쪽에서. 이해하셨어요? 매입 쪽에서 1차 시험만 매출 쪽에서 나온다고 보시면 되고 2차 시험은 매입 쪽에서 많이 나올 거다. 자, 왜냐면 매출 쪽은 낼 수가 없는 게 매출이면 이게 내가 신고하는 거야. 신고. 그럼 부가세 신고서는 따로 있는 거야. 여기 신고서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매입 쪽에서밖에 있기가 힘든 거야. 2차 시험에서.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그러면 그 사업자가 거기 만약에 이렇게 볼게요. 외국의 사업자가 우리나라 사업자에게 넘겼다가 또 사업자에게 넘겼잖아요. 그 가운데 사업자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외국의 사업자로부터 내가 받았다가 국내 사업자 A에게 직접 넘긴다고 하면 세관장이 아는 건 외국에서 넘어오는 가격 있죠. 그것만 아는 거야. 그것 때문에 관세, 과세 가격 요 정도 안다고요. 이해하시겠죠? 각종 세금까지. 얘가 이 사업자가 국내 사업자 A에게 넘길 때 마진 얼마 엎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관장은 수입신고 관세 통관되는 가격만 끊어주고 우리 국내 사업자 A에게 넘기는 애는 세관장이 끈 거 빼고 자기 공급가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명확하잖아. 그거 빼면 된다 이거죠. 뒤에 사례가 있죠. 사례.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세 구역 내에서 1차 시험에 나온 건데 캡슐 커피로 제조한 후 캡슐 커피를 공급을 했어요. 그리고 수입 커피 원두에 대한 관세 과세경 4,500이고 세관장은 수입 원두 커피에 대해서 부가세 500만 원을 징수했대. 이 얘기는 관세 과세 가격에 플러스 알파가 있었다는 얘기고 세관장 5,000 끊었다는 얘기죠. 얘는 얼마 끊었겠어? 얘는 5,000에서 이제 9,000에서 5,000 뺀 4,000을 끊었겠죠. 그럼 매입을 한다면 9,000 빼주는 거지. 매입을. 여기 4,000짜리 하나 받고 여기 5,000짜리 하나 받는 거지. 이해하셨죠? 매입이라면 9,000 빼주는 거죠.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세무액에 나오면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지만 매입을 낼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자, 핵심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실질 공급 첫 번째 1번 문제. 1번하고 2번, 3번까지 한번 쭉 해볼게요. 자, 갑이 제조업을 영위하는 과세사업자라고 정의할 때 2020년 1기 부가세 과표를 계산해야 돼요. 2020년 1기. 자, 1번 자료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외상 매출액이 있네요. 6억 원인데 애누리하고 할인은 있어요. 근데 물음에서 뭐라고 명확하게 해줬어요. 차감이 이미 되어 있는 금액이죠. 근데 거기다 또 빼요? 아니죠. 내가 오늘 점심 먹었나고 또 먹어요? 그거랑 똑같은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억 그대로라는 거죠. 점심은 자꾸 까먹죠. 자,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자, 매입세 공제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죠. 매각은 간주 공급이라면 매입세 공제 여부가 중요하겠지만 매각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매각 요거는 그대로 공급 다 들어온다. 이해하셨죠? 매각인지 간주 공급인지 잘 보셔야 돼. 부가세는 항상 여러분이 봐야 되는 포인트가 거의 똑같아. 거의 똑같다고. 매각인지 간주 공급인지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과표 공급 시기 잘 조정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자, 사업용 건물 A로 은행 차입금 1,000만 원을 대물 변제했습니다. 소유권 이전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사업용 건물 B는 물납했습니다. 사업용 건물 B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A는 과세 대상이죠. 이 문제는 심플하게 시가도 1,000만 원, 대물 변제 은행 차입금도 1,000만 원이기 때문에 공급가액은 1,000만 원입니다. 제가 물어볼게요. 시가 1,500이고 차입금 변제한 거 1,000만 원입니다. 그걸로 퉁친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공급가액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인가? 1,000만 원. 시가 아무 상관없어. 반대급부로 받은 돈은 얼마입니까? 1,000만 원이죠? 1,000만 원, 1,000만 원. 이해하시겠죠? 반대급부로 받은 돈은 1,000만 원이야. 시가 1,500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려우니까 그냥 똑같은 금액으로 되어 있을 뿐이지. 지금 함께 한 거 맞죠? 시가는 특수관계자 아닌 사람들끼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부가세에서. 부가세는 소비세야. 소비세. 소비자가 다음세하는 것만큼만 걷어오는 거야. 이거 팔아요. 이거 뭐 부가세 빼기 전에 4,000원이야. 내가 얘한테 판다 그럼 얘한테 거둘 걸 나보고 거둬오라는 것 뿐이야. 부가세가. 너 납세 의무자로 해가지고 네가 잘 거둘 것 같이 생겼다 그런 거잖아. 어째 사업자니까 아무나 걷는 게 아니라. 근데 얘가 이거를 사가지고 여기 호구라서 얘가 뭐 이거 10,000원에 판다고 쳐봐. 부가세 걷어 안 걷어? 안 걷어. 너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구나. 사업자가 아니니까. 그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별게 아니라. 국가가 얘 소비할 때 옆에 지켜보면서 삥 뜯는 거야. 그냥 먹네. 돈도 나도 이거야. 별게 아니라 먹네. 나도 좀 줘. 나도 10%. 뭐 이거야. 이게 소비할 때마다 걷는 거야. 이게 부가세지 뭐. 소비세. 자, 네 번째 가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가보면 자, 기계장치 C예요. 교환했습니다. 교환. 자, 이때 교환이라는 게 시가가 불분명하다는 거지. C도 D도. 교환도 매각인 거예요. 매각.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불분명하다는 건 아까 시가 동그라미 1과 2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 번째로 넘어온 거죠. 상속 증여세법이 우선 갑니까? 아니면 감정평가가 우선 갑니까? 감정가액이 먼저 가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가는 겁니다. 자기가 넘겨준 것의 시가입니다. 넘겨준 것은 C를 넘겨준 거죠. 그래서 1,200만 원짜리 넘겨준 거니까 C 1,200만 원이 됩니다. 이해하셨죠? 이거 다 합치면 6억 4,200 나옵니다.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외환산 쪽입니다.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2020년 1기고. 자, 다음에 대금 지급 조건으로 중국에 직수출했습니다. 공급가액은 블라블라 나와 있습니다. 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다 필요 없습니다. 공급 시기는 선적일입니다. 그리고 원화 환가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원화로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 자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공급이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이해하셨죠? 요 자체가 되는 겁니다. 100만 원. 자, 영세율입니까? 영세율 아닙니까? 영세율이야. 직수출은 원화로 받든 아니든 무조건 영세율이야. 무조건 영세율이다. 자, 이 문제에선 선적일이 만약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인데 선적일이 2020년 7월 1일이다.
라고 준다면 공급가액은 없는 겁니다. 선적일 기준으로 공급 시기만 살피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답을 맞췄다고 막 좋다고 흥분할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있는지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게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건지 답이 어떻게 바뀌는 건지 그걸 가지고 계속 기출문제 반복적으로 푸셔야지 느는 거지. 맞췄어. 100만 원. 잘 몰라. 왜 맞췄는지는. 이 문제 포인트가 잘 몰라. 백날 해봐야 조금만 바꾸면 맨날 틀리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를 외우고 이런 거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자, 두 번째. 자,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입니다. 공급 시기 언제입니까? 인도일입니다. 인도일. 공급했고 공급가액은 500불입니다. A의 인도일은 3월 20일이에요. 그런데 우리 수출 수출 선적일은 C 수출 선적일. 자, 근데 보니까 이게 얘가 A가 있고 C한테 공급을 했고 C가 다시 수출을 한 거잖아요. 그럼 수출 선적일이 나와 있지만 이 선적일은 의미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나는 누구 거 보고 있는 거야? A 거 보고 있다고, A 거.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A는 내국 신용장에 의해서 공급하는 거야. 내국 신용장에서 공급하니까 인도일이 공급 시기가 되는 거예요. 돈을 얘가 달러로 받았으니까 달러로 던져주겠지. 외화로 대가를 받을 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인도일은 2020년 3월 20일이고 선적일은 4월 10일이지만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500불을 수령했고 언제 다 환가했습니까? 2020년 4월 15일에 모두 환가했습니다. 그러면 공급 시기 이후에 환가한 게 되는 거죠. 공급 시기는 3월 20일이고 환가는 4월 15일이니까. 그럼 모두를 공급 시기의 환율을 적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계산 이렇게 하면 되겠죠. 500불 곱하기 그날의 환율이 1,200원이니까 60만 원 되나요? 60만 원이 이제 정답이 되겠죠.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네, 이 계산 틀리면 얘기해줘.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자, 직수출 가보겠습니다. 직수출. 네, 책 쓸 때도 계산기가 없어가지고 혼자서 이렇게 해가지고 가끔 숫자가 틀려요. 그러니까 그 있으면 좀 얘기 좀 해줘. 귀찮아서. 옛날에는 암산 잘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나이가 돼서 못해. 옛날에 세 자리 곱하기 세 자리도 했었거든요. 요즘은 안 돼. 요즘은 두 자리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 그래서 직수출이야. 직수출. 선적. D한테 직수출. 그러면 공급 시기가 1월 23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5만 달러를 받았어. 1월 1일 날. 그렇죠? 외화로 받은 건 아직 아무 의미가 없어. 원화 통장에 갈아 끼웠느냐가 중요하대. 이 중에서 만불은 1월 2일 날 선적 공급 시기 전에 환가했고 잔액은 전액 외상이래. 이건 수출 대금 5만 원일 뿐이고 5만 불일 뿐이고 그러면 환율을 두 가지로 나눠서 적용하는 거지. 먼저 환가된 금액은 환가된 금액 그 자체로 적용하시면 되고 나머지 금액이 얼마입니까? 5만 불에서 만 불만 환가했으니까 4만 불이 외상 상태로 남아 있는 거고 4만 불은 언제 환율을 적용합니까? 공급 시기 환율, 선적일의 환율. 그러니까 공급 시기가 1월 23일이니까 요 1,100원 곱하시면 되겠죠. 4,400에 1,000이니까 5,400이겠네. 5,400만 원을 여기다 적용해 주시면 될 거예요. 자, 네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상품 매출 대금이야. 이거는 일반적인 거야. 그냥 한 번 더 연습해 보는 거야. 4,000불이고 환가액이 이렇게 나와 있어. 하지만 중요한 거는 언제가 공급 시기가 되냐 이거죠. 그래서 상품 인도일 나와 있죠. 환가액. 그냥 매출 대금이잖아. 매출. 뭐 그냥 인도잖아. 지금 뭐 수출한 게 아니잖아. 국내 거래인데 다 뭐로 받은 거야? 원화로 받은 거야. 원화로. 이해하시겠죠? 원화로 받은 거. 작년에도 이 문제 나왔던 거잖아. 내국 신용장에서.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고. 그래서 인도일이 1,200원. 요날 환율 갖다 쓰면 되고. 3월 4일이 환가일이야. 자, 환가가 먼저 일어나 4,000불을 받았는데 환가는 언제 해서 공급 시기 이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공급 시기 환율 쓰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1,200원 곱하기 4,000불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건 480만 원 되나요? 480만 원 이렇게 하면 되겠지. 다섯 번째. 자, 환가를 600만 원에 했어요. 인도일이 3월 8일이야. 환가 전날 했죠? 인도 전에 먼저 했죠? 공급시기 전에 환가했죠? 그럼 요 금액 그대로 갖다 쓰시면 되는 거지. 그래서 요것만 잘 판단하시라. 600만 원 갖다 쓰시면 된다. 그죠? 요거 다 합치면 6,640만 원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게 가시면 되겠다.
자, 맞네. 자, 세 번째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공급가액 조정. 이제 외환사는 결국 대가를 원화가 아닌 외화로 받았다는 것 뿐이지, 그것이 곧 영세율 적용의 외환사를 쓴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는 거야. 자, 세 번째. 공급가액 및 과세표준 조정을 보겠습니다. 자, 2020년 1기 과표를 5억으로 이미 신고를 했어요. 이건 좀 옛날 스타일이에요.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수정을 하라고 연습 문제들이 있는데 서식형 문제가 나오면서 이 문제는 다 날아간 거지. 그래도 연습을 해볼 만하니까 원래 얼마였는데 수정해봐라, 뭐 이런 문제 타입이 있습니다. 어쨌든 5억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1에서 5의 사량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누락되었으니까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얘기죠. 과세 표준을 답안 양식에 따라서 제시해버려요. 답안 양식이 수정 전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거고, 1번부터 해서 최종 수정 후에 과표를 한번 계산해 보자는 거죠. 자, 지금 우리 2020년 1기입니다. 2020년 1기. 자, 2020년 4월 10일에 5천만 원의 외상 판매를 했습니다. 그 중에 5월 10일 날 매출 할인 100만 원과 장려금. 자, 장려금은 여러분 잘 보셔야 돼. 문제에서 장려금이라는 말이 곧 현금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물건을 줄 수도 있고 현금을 줄 수도 있어. 그래서 물건을 줬다는 얘기가 있는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그러면 오히려 사업상 증여가 되니까. 그런데 보니까 장려금 지급에 400만 원을 공제한 4,500만 원을 회수하였다. 그러면 요거는 돈으로 줬다는 얘기로 읽히는 거죠. 자, 이와 관련하여 과표에는 얼마에 포함됐으니까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400만 원 안 빼는 게 맞는 거고 100만 원 빼야 되는 건데 안 빼고 5천에 넣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마이너스 100만 원만 해주시면 되겠죠. 국어의 문제죠. 국어의 문제. 잠깐의 집중력이죠. 약 2초간의 집중력이 필요한 거죠. 지금 내가 어느 상황에 있었는지. 근데 2초간의 집중력이 흐트러지면 마이너스 뭐 5천부터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거죠. 다양한 의견이. 이제 마이너스 4,900 하는 애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아주 다양해. 자, 2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2번. 자, 제품 B와 관련하여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지급한 현금 판매 장려금은 2천이고, 이건 장려금 공급가액에서 과표에서 뺄 필요가 없는 거고, 판매 장려 상품 재고를 준 거죠. 시가 6천만 원이다. 자, 상품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간주시가는 아니죠. 재고잖아, 재고. 제발 좀 내가 지금 주는 게 재고인지 아닌지 이런 걸 좀 생각 좀 해봐. 자꾸 문제에서 뭐만 보는 거야. 6천만 보는 거지. 시가 6천. 나는 재고를 주는지 물건을 주는지 물건을 파는지 임대하는지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들. 뭐만 관심 있어. 6천! 시가!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맨날. 지금 내가 뭔 짓을 하고 있는지, 이 사람이 파는지 빌려주는지 1도 생각 안 해, 1도. 그냥 나는 시가야. 나는 시가. 반성 좀 해. 그러니까 맨날 틀리는 거야, 맨날. 본질은 거기에 있어. 이걸 재고를 파는데 상품 파는지 제품 파는지 이런 것들 좀 제발 좀 생각을 해. 그게 보여야 이게 문제가 빨리빨리 풀려. 그렇죠? 그게 보이는 순간 여러분이 잘하시는 거야. 자, 함정도 안 파. 함정은 스스로 팠을 뿐이야. 함정은 교수님 함정 안 써. 여러분들 오해하는 사람들이 막, 야, 교수님 함정 엄청 많이 판다. 안 파. 밋밋하게 돼, 밋밋하게. 제가 뭐 세법학 할 때도 여러분들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아, 선생님 문제 함정이 많은 것 같아요. 함정 하나도 안 내. 함정을 내본 적이 없어. 그냥 자기가 구덩이 자기가 파는 거지. 그쵸? 내가 보기엔 그래. 여러분 뭐 조폭 영화 같은 거 보면 애들이 자기 구덩이 파고 들어가잖아. 그런 건 비슷한 느낌이야. 그러지 마시고 상품 간주시가 이런 거 없고 시가 6천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원가 4천만 원이고 아무런 조정도 하지 않았대. 그럼 사업상 증여가 있는 거죠. 만약에 서식에 쓴다라면 몇 번에다 쓰시는 거야? 거기 4번에다 쓰시는 거죠. 기타에다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더해야 되는 거죠. 얼마 더 하시면 돼요? 6천만 원 더 하시면 됩니다. 6천만 원 더 하시라. 자, 세 번째. 매출과 관련하여 약정된 수량에 따라 제공한 매출 애누리가 공제되지 않았습니다. 애누리 공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누리 공제한다. 1,000만 원.
네 번째, 거래처 B로부터 공급에 대한 대가 지급이 지연되어서 연체이자가 있어요. 자, 연체이자 사업소득엔 포함하지만 부가세법에서는 지연배상금에 불과하다. 그래서 공급가액에 포함되어 있죠. 지금 포함되어 있으니까 다시 빼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주면 된다. 자, 다섯 번째. 당해 과세 기간에 매입한 상품 A가 있는데 다음과 같이 판매 또는 처분하였고 과표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제 개당 판매 가격은 20만 원이에요. 자, 사실은 이제 매입세 공제 여부가 중요한 내용이죠. 왜냐면 간주 공급들이 있으니까 문제 메뉴에 가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매입세액은 모두 공제된 것으로 가정한다. 이 교수님들이 보통 문제를 보면 일반 전제는 다 여기다 넣고요. 이 문제를 풀 때 굉장히 헷갈릴 수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럼 약간 트렌드가 그래. 만약 공제되지 않았으면 여기다가 지문을 넣어줘. 보통 일반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 정도 배려를 해. 다 배려를 해요. 여러분이 배려 안 받아서 그렇지 배려해요. 저도 와이프한테 항상 배려합니다. 배려 안 받으셔서 그렇지 배려하는 거야. 자, 어쨌든 매입세 공제는 다 됐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보면 과표에 포함되진 않았어. 만약에 들어가면 더하면 되고 만약에 들어가지 않는 거라면 따로 더할 게 없습니다. 자, 전량 파손되었고 변상금을 받았어요. 도달전 파손이죠. 도달전 파손은 공급가액 포함하지 않습니다. 창고로 반출했어요. 그거는 하치장에 반출했을 뿐이에요. 소유권 이전이 없고 직매장에 반출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자, 디귿 종업원에게 경품을 제공했어요. 창립 기념일. 자, 우리 뒤에서 다시 한번 보겠지만 사업상 증여에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 법이 참 얄궂게도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사업상 증여, 아니 미안해요. 개인적 공급으로 보는 거죠. 개인적 공급. 그러니까 종업원에게 주는데 개인적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얄궂게도 10만 원 기준. 인당 10만 원 기준을 지금 두고 있는 거죠. 창립 기념일 뭐 이런 거. 저는 동의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20개고 개당 얼마예요? 2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요거 예외 조항이 안 들어오는 거지? 예외 조항이 10만 원 이하만 봐주기로 한 거잖아. 개인적 공급이 아닌 걸로. 예외 조항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공급이 있는 거죠. 20개 곱하기 개당 20만 원. 그러면 이제 공급가액에 포함해서 넣어야 되는 거죠. 개인적 공급으로 400만 원 넣으시면 됩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요거 다 하면은 수정 후가 나오겠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억 4,800 맞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거다. 자, 이제 공급 시기부터가 이제 더더욱 어렵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목 상태가 계속 아직도 풀리지가 않아가지고 죄송합니다.